빗소리가 들립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상가 골목,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진 작은 부동산 사무실, 형광등빛 아래 홀로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고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 악착같이 자격증을 따고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 작은 사무실 하나를 지켜오는 동안 어느덧 58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본 기억도, 누군가의 시선에 심장이 뛰어본 기억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사라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인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빗속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 빗물이 베인 어깨, 조용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1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온 사람. 선산 땅을 처분하러 왔다는 그 남자가 멈춰있던 윤희의 심장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찾아온 사랑. 설레어야 할지 두려워야 할지 알 수 없는 감정. 세상의 시선과 자식들의 걱정.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공포 앞에서 58배 김윤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도 이 모습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감성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줌마, 이 매물 아직 살아있어요?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날아든 말이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손에는 구겨진 전단지를 들고 있었다. 그 전단지에는 빨간 글씨로 크게 찍혀 있었다. 윤희가 직접 손으로 써서 붙여놓은 매물 안내문이었다. 윤희는 천천히 안경을 내려놓았다. 대답 대신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손님. 잠깐 자리를 비웠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침착함이었다. 남자는 투덜거리면서 의자에 털썩 앉았고 윤희는 그 앞에 서서 매물 서류를 꺼내 펼쳤다. 손끝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꼼꼼하고 정확했다. 1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경기도 외곽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편의점 하나와 세탁소 하나가 이웃한 낡은 상가 건물 1층. 그 한 귀퉁이에 윤희의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다. 간판은 오래전에 글씨가 반쯤 지워졌고 출입문 유리에 붙인 매물 안내 종이들은 햇빛에 발에 노랗게 변해 있었다. 누군가 처음 이 골목을 지나친다면 이 가게가 아직 영업 중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윤희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이 문을 열었다. 커피 믹스를 타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의식이었다.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설탕이 가라앉기 전에 빠르게 저었다.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장부를 펼쳤다. 어제 들어온 매물, 오늘 나가야 할 서류, 이번 주 안에 연락해야 할 집주인 명단. 손가락이 줄을 따라 내려갔다. 눈은 글자를 읽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손이 움직이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남편 박성진이 세상을 떠난 것은 10년 전 봄이었다. 위암이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정확히 11달 만의 일이었다. 그 11달 동안 윤희는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병원비,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숫자들이 현실이었고 감정은 사치였다. 남편이 눈을 감던 날 밤 윤희는 병실 복도 끝에 서서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이 전부였다. 결혼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26에 중매로 만났고 부모님이 좋다고 하니까 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무심한 사람이었다. 밥을 차려놓으면 먹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갔고 명절에는 고향에 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윤희는 그것이 결혼의 전부인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다른 것을 바라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남편이 떠나고 윤희는 혼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다. 새벽 2시까지 교재를 붙들고 눈이 충혈된 채로 아이들 아침을 차렸다.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다. 그날 윤희는 집에 돌아와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다.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남았다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녔다. 전화는 가끔 왔다. 명절에는 얼굴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단골이 생겼고 지역에서 일 잘하는 중개사로 입소문이 났다. 생활은 안정됐다. 먹고 사는 것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수록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더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를 악물고 달려왔더니 결승선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윤희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될 것 같았으니까. 그날도 윤희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흐린 하늘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정류장 앞 가로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윤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퇴근길은 늘 같은 시간이었다. 저녁 8시.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주차장도 없는 골목이라 버스를 탄다. 새 정거장.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는 늘 종점까지 한 정거장을 더 타고 가서 돌아내렸다. 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집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집 앞에 도착하는 것을 미루게 된다. 그것을 윤희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아파트 복도는 늘 조용했다. 불이 켜진 집들에서 가끔 음식 냄새가 새어나왔다. 된장찌개, 고등어 굽는 냄새,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 있다는 소리들이었다. 윤희는 그 앞을 지나치면서 속도를 조금 늦추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감각을 닫으면 됐다. 코를 막고 귀를 막으면 됐다. 10년을 그렇게 해왔다. 현관문을 열면 어둠이 먼저였다. 불을 켜기 전에 잠깐 그 어둠 속에 서 있는 시간이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몇 초. 하지만 그 몇 초가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 아무것도 꾸밀 필요가 없는 시간. 누가 볼 것도 없고 강해 보일 필요도 없는 시간. 윤희는 그 어둠 속에서 간혹 생각했다. 이 공간에 나를 기다리는 온기가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윤희는 빠르게 스위치를 눌러버렸다. 불이 켜지면 생각이 사라졌다. 형광등 빛은 가혹할 만큼 밝았고 그 밝음이 감상을 몰아냈다.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반찬을 확인했다. 밥을 퍼서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혼자 먹는 밥은 오래전부터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었다. 소리가 있어야 너무 조용하지 않아서. 하지만 정작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냥 배경음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에서 세수를 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윤희는 오랫동안 피해왔다. 꼭 봐야 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봤다. 머리를 빗는 동안, 세수를 닦는 동안 시선은 거울보다 조금 아래를 향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면 드는 질문들이 있었다. 이 얼굴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적이 있었나? 누군가 이 눈을 보며 설레었던 적이 있었나? 그 질문들은 답이 없었고 답이 없는 것들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날은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마주쳤다. 거울 속 여자와. 그럴 때면 윤희는 묘한 낯설음을 느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눈밑이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앉고 얼굴 전체에서 어떤 생기 같은 것이 오래전에 빠져나간 얼굴. 나쁜 얼굴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 애쓴 사람의 얼굴이었다. 윤희는 그 얼굴을 보며 가끔 생각했다. 이 얼굴로 설렌다는 게 가능할까?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확신이었다. 주변을 봐도 그랬다. 또래 여자들은 자식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를 했다. 무릎이 아프다. 혈압이 올랐다. 손주가 말을 시작했다. 그것이 이 나이의 언어였다. 설렘이니 사랑이니 하는 단어들은 드라마 속에 있었다. 아니면 아직 젊은 사람들 이야기였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언어. 윤희는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밖에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윤희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기 전 그 짧은 시간에 억누를 새도 없이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남은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 충분히 살았다고, 충분히 버텼다고, 이대로가 맞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목소리와 그 말을 거부하고 싶은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부딪혔다. 윤희는 그것을 외면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다음 날도 7시 반이면 문을 열어야 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낮았다. 기상 앱을 확인하지 않아도 비가 올 것 같은 날이었다. 공기가 무겁고 축축했고 골목 끝 가로수 잎이 바람도 없이 조용히 처져 있었다. 윤희는 그런 날씨가 싫지 않았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손님이 뜸했고 손님이 없으면 밀린 서류를 정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빗소리는 사무실의 침묵을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바꿔주었다. 외로운 침묵이 아니라 그냥 고요한 침묵으로.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밖에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거나 처마 밑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윤희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어 있었다. 뜨거울 때 마셔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이렇게 됐다. 일을 하다 보면 커피가 식어 있는 것이 윤희의 오후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겠거니 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발소리가 났다.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발걸음. 천천히 들어오는 발소리였다. 윤희는 서류 위에 시선을 유지하면서 습관적으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불쾌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냥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윤희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컸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코트 어깨에 빗물이 조금 배어 있었다. 검은 우산을 접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머리는 휘었다. 완전히 백발은 아니고 소금과 후추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색이었다. 얼굴에는 세월이 있었다. 나이가 든 얼굴이지만 무너지지 않은 얼굴이었다.
넓은 이마, 조용한 눈. 표정에 불안함이 없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사람만이 갖는 그런 고요함이 있었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다. 앉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앉는 동작에 서두름이 없었다. 코트를 가지런히 하고 우산을 의자 옆에 세워두고 그제야 천천히 앉았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품이 있었다. 윤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냥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선산 땅 문의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이대영이라고 했다. 경기도 외곽에 선조 때부터 내려온 땅이 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자식들도 없고 나이도 있고 복잡하게 가지고 있어봤자 짐이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식이 없다는 말을 할 때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오래 익숙해진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처럼 윤희는 매물 접수 서식을 꺼내며 물었다.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가져오셨어요? 아, 오늘은 먼저 상담을 하려고요. 다음번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대략적인 위치랑 평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시지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후 20여 분 동안 업무적인 대화가 오갔다. 토지 위치, 지목, 주변 개발 상황. 윤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말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쉬운 말로 풀어서 다시 설명했다. 이것이 윤희가 일하는 방식이었다. 감정 없이 그러나 불친절하지 않게. 남자는 윤희가 말하는 동안 끊지 않았다. 메모를 적거나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가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그것을 딱히 의식하지 않았는데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처음 들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윤희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면서 짧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대답이었다. 그것은 남자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 말을 늘리지 않았다. 명함 한 장을 받아들고 다음에 서류 챙겨서 다시 오겠다고 했다. 일어서면서 코트를 정리했다. 우산을 집었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한번 돌아봤다. 오늘 비 많이 오네요. 퇴근하실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윤희는 잠시 그 닫힌 문을 바라봤다. 그게 전부였다. 특별할 것 없는 오후의 손님이었다. 업무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 다음 주쯤 다시 오겠다고 한 사람. 윤희는 그 이름을 접수대장 맨 아래줄에 적었다. 이대영, 선산토지.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다.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 유리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윤희는 그것을 보면서 식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이상하게 사무실이 아까보다 조금 덜 조용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윤희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흘 뒤였다. 서류를 가져왔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그가 다시 왔다. 오전 11시.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하나 더 있었다. 봉지 안에서 유리병 2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지나다가 들렀어요. 토지 대장 가져왔고요. 윤희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면서 비닐봉지를 흘끔 봤다. 이건요? 비타민 음료예요. 일하시면서 드세요. 당황스러웠다. 중개 의뢰인이 음료를 사들고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윤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그 봉지를 바라봤다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간 뒤 윤희는 한동안 그 비타민 음료를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일까 싶기도 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 세상에 친절한 사람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왔다. 이번에는 계약서 검토를 부탁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 검토하는데 굳이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로 보내면 됐다. 윤희는 그것을 알았고 그도 아마 알 것이었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윤희는 서류를 검토했다. 문제될 것은 없었다. 표준 계약서였고 내용도 깔끔했다. 윤희가 수정사항 2가지를 짚어주자 그는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었다. 그 모습이 성실해 보였다. 윤희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돌아가기 직전이었다. 근처에 점심 잘하는 데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윤희는 순간 멈췄다. 저야 매일 오는 동네니까요. 국밥집이 하나 있긴 한데요. 같이 가실래요? 때 되셨잖아요. 정우가 막 지난 시각이었다. 윤희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땅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바쁜 척을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 텐데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윤희는 짧게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시죠. 골목 끝 국밥집은 오래된 곳이었다. 나무 탁자에 쪼그라든 의자, 주인 할머니가 직접 육수를 내는 집. 윤희가 10년 동안 혼자 와서 먹던 집이었다.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국밥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먹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동네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어요. 혼자 여기까지 오셔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는 더 캐묻지 않았다. 윤희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조금 했다. 원래는 건설 쪽에서 일했다는 것, 지금은 은퇴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 선산 정리도 그 일환이라는 것. 말하는 투가 담백했다. 자기 삶을 자랑하거나 포장하는 기색이 없었다. 점심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윤희가 앞장서서 걸었다. 몇 걸음 옮기다가 발이 살짝 걸렸다. 내려다보니 신발끈이 풀려 있었다. 잠깐 멈추어 서려는 순간 그가 이미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윤희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었다. 윤희는 그 순간 굳어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끈을 교차하고 매듭을 짓는 동안 윤희는 숨을 참고 있었다. 딱히 이유가 없었다. 그냥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다 됐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장서서 걸었다. 윤희는 뒤에서 한 발 늦게 걸음을 옮겼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고 조용하게 흔들렸다. 너무 작은 흔들림이어서 윤희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냥 이상하게 발이 따뜻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윤희는 그 따뜻함의 정체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 이후로 이대영의 방문은 이유를 달리하며 계속됐다. 서류가 생겼다고, 근처에 왔다가 들렀다고, 지난번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윤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그냥 뒀다. 왜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방문이 3번, 4번, 5번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리듬이 생겼다.
그가 오면 윤희는 새 커피를 탔다. 이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자동으로 하게 된 일이었다. 그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나면 손이 먼저 커피 봉지 쪽으로 갔다. 그는 늘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윤희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급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과하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그 공간에 있었다.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윤희에게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다. 그가 들어오면서 말했다. 날이 좋은데 오늘 오전에만 하고 일찍 닫으실 생각 없어요? 윤희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봤다. 정말 날이 좋았다. 하늘이 높고 맑았고 가을 바람이 부는 것이 유리창 너머로도 느껴졌다. 왜요? 드라이브 가면 어때요? 강변에 억새가 폈을 때예요. 윤희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기대를 강요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부담을 주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좋은 날 어딘가를 가고 싶은 사람이 당연하게 하는 제안처럼. 윤희는 12시까지만 일하고 문을 닫았다. 차는 조용했다. 라디오를 낮게 틀었다. 모르는 노래였는데 멜로디가 부드러웠다. 경기도 외곽 강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다. 윤희는 조수석 창밖을 내다봤다. 산 중턱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것이 보였다. 붉고 노란색들이 서로 섞여 번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차를 타고 이런 풍경을 본 기억이 없었다. 늘 버스를 탔고 버스 창밖은 도로와 건물이었다. 이런 풍경이 아직 있었구나.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었다. 넓은 억새밭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들이 한꺼번에 눕고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은빛 이삭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가끔 저 멀리 강이 보였다. 강물이 느리게 흘렀다. 서두르는 것이 없는 풍경이었다. 두 사람은 낮은 돌담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같이 있는 동안 침묵이 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말이 없어도 자리가 비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 윤희는 그것이 낯설었다. 평생 침묵이 불편했었다. 침묵은 단절이었고 무심함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 옆에 침묵은 달랐다. 노을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하늘 아래쪽이 진한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강물도 그 색을 받아 붉게 출렁였다. 억새밭 위로 빛이 비스듬하게 쏟아졌다. 윤희는 그 빛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손이 천천히 윤희의 손 위에 얹혔다. 갑작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선명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이었다. 그냥 따뜻한 손이었다. 윤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윤희 씨,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살아보는 거 어때요? 바람이 억새밭을 다시 한번 쓸고 지나갔다. 윤희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진 이유가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가 없었다. 20대에도 받아본 적 없는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렸다. 윤희는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다. 그러고는 강 쪽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흘러가는 강물을, 아직 빛이 남아있는 하늘을. 그의 손이 아직 자신의 손 위에 있었다. 윤희는 그 손을 빼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다.
봄이 오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오면 커피를 탔고, 날이 좋으면 점심을 함께 먹었고, 가끔은 퇴근 후 동네 슈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 음료를 마셨다. 연애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더 있었다. 윤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은 채로 받아들였다. 이름을 붙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길 것 같았고, 지키다 무너지면 더 아플 것 같았다. 하지만 윤희의 달라진 모습은 주변이 먼저 알아챘다. 단골 손님 중 하나였던 옆 세탁소 사장이 말했다.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상가 번영의 총무는 어느 날 슬쩍 말을 건넸다. 가끔 같이 다니는 사람이 생겼냐고. 윤희는 짧게 웃고 넘겼다. 웃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도 언제부터인지 몰랐다.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딸 수정은 명절 때마다 전화 통화를 길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의 추석에는 평소와 다른 톤으로 물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요? 윤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딸의 침묵이 길었다. 한참 뒤에 나온 말은 짧고 단단했다. 엄마, 조심해요. 그 나이에 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희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아들 민주는 더 직접적이었다. 추석 연휴 이틀째 날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딸과 지방에서 올라온 아들이 나란히 앉은 것을 보는 순간 윤희는 이미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았다. 민주는 말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다고. 나이 많은 남자랑 밥 먹고 다닌다고.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재산 노리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윤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다. 반박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 모습이 자식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민준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신 거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라고. 수정은 울먹였다. 엄마가 다시 힘들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윤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식들은 두려운 것이었다. 엄마가 또다시 누군가 때문에 지치고 무너지는 것을. 10년 전 아버지 병수발 때 엄마의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무채색이 된 얼굴을. 윤희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윤희는 혼자 사무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과분한 것일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편한 일일까?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생각들 틈에서 그의 손이 기억났다. 노을 지는 강변에서 자신의 손 위에 얹혔던 손. 윤희는 그것을 지워야 하는지 몰라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열흘 뒤 이대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이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윤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에 이상 신호가 왔다고 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별것 아닐 수도 있다고 걱정 말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별것일 수도 있다는 말과 같았다. 그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재생됐다. 병원 복도, 형광등 빛, 링거줄, 의사의 표정, 남편 성진의 손이 어느 날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것.
결국에는 잡고 있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던 그 손.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짧아졌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도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라 빌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제발 이라는 말만이 속에서 맴돌았다. 제발, 제발. 그 짧은 두 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윤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꽃가게에 들렀다. 작은 국화 한 다발을 골랐다. 비싸지 않은 꽃이었다. 튀지 않고 단정했다. 사면서 잠깐 생각했다. 이것이 맞는 행동인지, 이 꽃을 들고 병원에 가는 것이 자식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동네 사람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 하지만 꽃을 내려놓지 않았다. 병원은 버스로 40분 거리였다. 윤희는 창밖을 보면서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이 시작되면 발길을 돌리고 싶어질 것 같았다.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뒀다. 병동 복도는 조용했다. 링거를 매단 노인 환자 한 명이 처처히 걷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형광등 빛은 하얗고 평평했다. 이 냄새, 이 빛, 이 소리.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이 복도를 얼마나 걸었는지. 그때는 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이 무거웠다. 들어가기 싫었다. 나오기도 싫었다. 병실 안도 밖도 다 힘들었다. 지금은 달랐다. 무겁긴 했다. 두렵기도 했다. 그런데 발이 멈추지 않았다. 가야 한다는 것이 몸 안 어딘가에서 확실했다. 의무가 아니었다. 의무였다면 오히려 더 쉬웠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무언가였다. 윤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병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창가 쪽 침대에 그가 있었다. 상체를 반쯤 일으킨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윤희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당황한 것인지 반가운 것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오시면 안 되는데. 왜요? 멀잖아요. 바쁘실 텐데. 윤희는 꽃다발을 창가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그냥 왔어요. 그것이 전부였다. 이후 2시간 동안 윤희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부정맥이 의심된다고 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했다. 이 차분함이 어디서 오는지 윤희 스스로도 신기했다. 두려움과 차분함이 동시에 있었다. 두려움은 그를 잃을까 봐였고 차분함은 어쨌든 지금 이 옆에 있겠다는 결심에서 왔다. 오후가 기울 무렵 그가 말했다. 자식들 반대하죠? 윤희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맞아요. 윤희는 잠시 창밖을 봤다가 다시 그를 봤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웃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내가 왜요? 그럼 나도요.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말이 들어 있었다. 윤희는 그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국화 꽃잎이 그 빛 안에서 조용히 빛났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맥이 맞았지만 약물로 조절 가능한 수준이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과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당부했다. 이대영은 퇴원하던 날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간다고, 걱정 끼쳐 미안하다고. 윤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잘 됐네요. 나가면 밥이나 먹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윤희는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을 결정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이 사람 옆에 있겠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남은 인생에서 이 온기를 스스로 걷어차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퇴원 다음 날 윤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게 말하지 않았다. 엄마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지켜봐 달라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딸이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 그 세 글자가 전부였지만 윤희에게는 충분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부동산 사무실 창문 밖으로 목련이 피었다. 매년 피는 꽃이었는데 올해는 유독 크고 흰 것 같았다. 아니면 윤희가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그 꽃을 바라봤을 수도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저 자리에서 꽃이 피고 졌을 텐데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 눈이 있어도 보이는 것은 마음이 허락하는 것뿐이었다. 책상 위가 달라졌다. 이대영이 가져온 꽃바구니가 서류 더미가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다. 봄꽃 위주로 고른 것이었다. 노란 프리지아와 분홍 작약이 섞여 있었다.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이 가끔 그것을 보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사장님이 달라지셨어요. 윤희는 짧게 웃었다. 더 이상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것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빠르게 봤다.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봤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하게 펴바르고 립스틱을 골랐다. 처음에는 그냥 연한 색을 발랐는데 어느 날 화장품 가게에서 산 코랄 립스틱을 발라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았다. 오래전에 꺼졌던 불이 아주 조금 다시 들어온 것 같은 얼굴. 그날 이대영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말했다. 오늘 예쁘네요. 윤희는 서류를 보면서 대꾸했다. 별 말씀이 아닌데.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귀가 조금 붉어졌다. 그것을 그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받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 방식이 윤희에게 맞았다. 딸 수정이 어느 주말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유 없이 오는 방문이었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다. 별것 아니라고 근처 지나다가 샀다고 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케이크를 먹었다. 이대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나올 뻔한 순간이 있었는데 수정이 먼저 다른 말로 넘겼다. 엄마, 요즘 정말 안색이 좋아요. 그 말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윤희는 알았다. 딸이 자기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 민주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전화 통화에서 이대영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목소리가 굳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지켜보겠다는 침묵이었다. 윤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 자식들도 자신도. 봄이 깊어지는 주말, 두 사람은 다시 강변에 갔다. 억새밭은 이미 지나간 계절의 것이었고 지금은 초록이 올라오고 있었다.
강둑의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따뜻했다. 걷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이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대영이 걸으면서 말했다. 올 가을에 같이 제주도 가볼까요? 윤희는 앞을 보면서 걸었다. 글쎄요. 글쎄요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윤희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이대영도 그것을 봤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서 윤희는 잠깐 멈춰섰다. 열쇠를 돌리는 손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손이 혼자 이 문을 잠가온 지 10년이 됐다. 그 10년 동안 이 손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 벌고, 혼자 쓰고, 혼자 버티고.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이 충분히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사무실 불을 다 끄고 나오면서 윤희는 잠깐 창밖을 봤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별을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늘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바닥을 보면서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고개를 들고 걸어도 될 것 같았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윤희는 핸드폰을 꺼내 이대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별 내용이 없는 메시지였다. 잘 들어가셨어요. 한 줄이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집에 들어가면서 이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없었다. 그 한 줄이 사실은 아주 긴 말이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괜찮았어요. 오늘 하루도 버틴 게 아니라 살았어요. 그런 말들이 그 한 줄 안에 다 들어 있었다. 답장이 빠르게 왔다. 네,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윤희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불 켜진 집들이 지나갔다. 된장찌개 냄새, 텔레비전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예전에는 그것들이 자신과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달랐다. 저 불 켜진 집들 중 어딘가에 자신도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예전에는 어둠이 먼저였다. 오늘도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예전의 어둠이 아니었다. 불을 켜기 전 그 몇 초가 두렵지 않았다. 윤희는 스위치를 누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불이 켜졌다. 환한 빛이 방을 채웠다. 거울 앞을 지나치면서 윤희는 자신의 얼굴을 봤다. 멈추지 않았는데 멈춰 서게 됐다. 거울 속 여자의 눈이 달랐다. 예전에 봐왔던 그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들어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었다. 윤희는 그 눈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거울 속 여자가 따라 웃었다. 58배 김윤희는 오늘도 혼자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외로운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닿아 있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워주고 있었다. 사랑은 젊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살아온 사람의 것이었다. 상처를 알고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윤희는 그것을 58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다. 봄이 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창밖으로 목련이 피었습니다. 매년 피고 졌을 꽃인데 올해는 처음 보는 꽃처럼 크고 희었습니다. 아마도 윤희의 눈이 달라진 것이겠지요. 마음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사람에게 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책상 위에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조금 더 오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코랄빛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웃습니다. 58배 얼굴로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으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 얼굴입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알고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적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 잃어본 적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온기. 김윤희는 58이 되어서야 그것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도 고개를 숙이고 걸으셨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로 스스로의 설렘을 얼마나 많이 눌러오셨나요? 괜찮습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래 꺼두었던 마음의 불을 다시 켜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이었습니다.